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뭐랄까 전설적인 사상가죠. 제럴드 와인버그. 아, 와인버그. 네, 그분의 역작인 품질 소프트웨어 관리,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시리즈입니다. 이게 페이퍼백으로만 해도 4권이고요. 전자책은 9권이죠. 정말 방대한 양이에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딱 한 챕터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3권 1부의 1장입니다. Why Congruence is Essential for Managing. 그러니까 왜 관리에는 일치성, congruence가 필수적인가 하는 주제예요. 네, 이게 기술 얘기가 아니라서 아마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관리자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장을 통해서 왜 최신 기술이나 화려한 관리 기법이 아니라 관리자 자신의 내적 상태, 그러니까 와인버그가 말하는 이 일치성, 컹그루엔스가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지를 파헤쳐보는 거죠.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에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드 브룩스의 그 유명한 말, 은총알은 없다. There is no silver bullet. 그렇죠. 네, 모든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건 없다는 뜻인데 와인버거가 이걸 정말 재치 있게 비틀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죠. 은총알은 없지만 때로는 외로운 레인저, 론 레인저가 있다. 바로 그 문장. 그게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철학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대단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갖춘 관리자 한 명, 그리고 그를 돕는 소수의 동료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프레임을 기술에서 사람으로, 특히 효과적인 관리자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 아, 그러네요. 조직의 생산성을 10배 높여주는 게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그렇죠. 제대로 된 관리자 한 명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와인버그가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지잖아요. 맞아요. 이 업계의 수많은 관리자들이 뭘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책으로도 배우고 경험으로도 알고 근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 아, 그 부분 읽으면서 저 진짜 뜨끔했어요. 거기 나오는 사례들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예를 들면 그거요. 프로젝트가 도저히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상사한테 가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관리자 정말 많지 않나요? 정말 많죠. 또 다른 고전적인 실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죠? 지연된 프로젝트에 개발자를 더 투입하는 거예요. 프레드 브룩스가 맨몬스 미신에서 그거야말로 풀에 기름을 붓는 거라고 수십 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아,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게 두려워서인 것 같아요. 사람을 더 뽑는 건 최소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제스처가 되니까요. 실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지는 둘째 문제고요. 맞아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그 고통스러운 길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손쉬운 조치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책에 나오는 다른 예시도 비슷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팀원들한테 소리 지르는 게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관리자. 이건 거의 감정적인 반사작용에 가깝죠. 아, 또 하나 공감했던 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코딩부터 시작하려는 개발자들의 열정에 휩쓸리는 관리자요. 네. 일단 뭐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전부 다 갈아엎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 모든 사례들이 가리키는 건 명확해요.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바로 실행 능력의 부재. 특히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상황에서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현상. 이게 핵심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알지만 못하는 문제, 이걸 풀 열쇠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일치성, congruence예요. 일치성. 네, 이게 뭐냐면 한 개인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 머리로 하는 생각,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이게 전부 하나로 딱 일치하는 상태를 말해요. 아,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은 거군요. 그렇죠. 내가 불안하면 저 지금 이 상황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요 라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일치성인 거죠. 그럼 반대로 불일치, 인컨그루언트한 상태는 속으로는 막 불안해 죽겠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막 자신 있는 척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을 이론적으로 딱 받쳐주기 위해서 와인버그가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대가인 로스 애쉬비의 필요다양성의 법칙, Law of Requisite Variety를 가져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해요. 어떤 복잡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요. 제어하는 쪽, 그러니까 관리자가 제어 대상인 프로젝트가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의 가지수만큼이나 다양한 대응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재밌네요. 약간 온도 조절기 같은 거군요. 맞아요.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고 너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온도 조절기는 히터를 켤 수도 있어야 하고 에어컨을 켤 수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둘 다 있어야죠. 만약에 히터 기능만 있는 온도 조절기라면 여름에는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예요. 관리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불일치 상태에 빠지면 바로 그 히터 기능만 있는 온도 조절기처럼 되어버려요. 아,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 방식이 소리 지르기, 사람 더 뽑기처럼 한두 가지로 그냥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선택지를 꺼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잠재적인 대응 능력, 그러니까 다양성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셈이네요. 맞아요. 프로젝트라는 시스템은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쏟아내는데 관리자의 대응 방식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다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겠어요. 책에 나오는 그 원주율 계산 실험 때문이었어요. 아, 그 유명한 실험? 네, 저 이거 읽으면서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실험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 조직에다가 아주 간단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원주율 파일을 소수점 이하 707자리까지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요즘 컴퓨터로는 뭐 1초도 안 걸리죠?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거의 아무 의미도 없는 작업인데 그 결과가 정말 가관입니다. 어땠는데요? 어떤 곳은 일주일 뒤에 요청서 양식이 잘못됐으니 다시 제출하라 이러면서 서류를 반려했대요. 하하... 그리고 가장 흔한 반응은 석 달이 지나도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였고요. 와... 또 어떤 곳은 비서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한 달 뒤에 나 분석가랑 회의를 잡을 수 있다 그러고 심지어 프로그래밍에 3주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견적을 내놓은 곳도 있었어요. 1초짜리 일에 4개월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물론 제대로 된 것도 있었겠죠? 그럼요. 놀랍게도 1시간도 안 돼서 정확한 결과가 담긴 파일을 보내준 조직도 있었어요. 이 극단적인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정말 명확해요. 오늘날 소프트웨어 조직의 성과는 더 이상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제 웬만한 기술은 다들 평준화되었으니까요. 진짜 차이를 만드는 변수는 바로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와인버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관리란 제1의 무작위 프로세스 요소다. Management is the number one random process element.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관리라는 거네요. 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뭐죠? 이 가장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관리라는 요소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모든 프로세스 요소를 개선하고 안정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역설이네요. 그야말로 역설이죠. 통제 불능인 제어 장치가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이 장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귀결돼요. 아, 저도 그 문장 읽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 If you cannot manage yourself, you have no business managing others. 정말 묵직한 말이에요. 네. 이 문장이야말로 이 책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애자일 방법론, 칸반, 스크럼, 온갖 관리 기법과 이론들은요. 오직 관리자가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일치성, 컨그런스를 갖춘 상태일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관리자 스스로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감정과 행동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도구나 방법론이 주어져도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제어 장치는 시스템의 혼란만 가중시키니까요. 와인버그는 조직의 발전 단계를 여러 패턴으로 나누는데 그가 말하는 패턴 3, 그러니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정형 스티어링 조직은요. 결코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는 패턴 2, 일상형 루틴 관리자들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해요. 아, 변화는 관리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네,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반드시 효과적인, 즉 일치성을 갖춘 관리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와인버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결국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여정의 출발점은 최신 프레임워크나 개발 방법론이 아니라 관리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관리자 자신의 내면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치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의 기초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일치성을 갖춘 관리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줄 만한 비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거죠? 이 책의 다른 장, 11장에 나오는 항해사, 웨이파인더 비유인데요. 아, 저도 그 부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어요. 태평양 원주민 항해서들 이야기죠. 네. 그분들이 서양의 지도나 나침반, 섹선트 같은 정교한 장비가 전혀 없이도 네. 카누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별의 위치는 물론이고 파도의 미세한 흐름, 구름의 모양과 색깔, 바다의 냄새, 심지어 배에 부딪히는 물고기의 종류까지 온몸의 감각을 열어서 자연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냈던 거예요. 아,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질적인 데이터로 활용한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뛰어난 소프트웨어 관리자도 이 항해사와 같아요. 단순히 간트 차트나 지라 티켓 같은 정해진 공식이나 은총알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회의실에 앉은 팀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작은 떨림, 평소보다 이메일 답장이 오는 시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은 수많은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신호들을 감지하고 해석하죠. 와, 그렇다면 현대의 소프트웨어 관리자에게 파도의 흐름이나 바다의 냄새는 뭘까요? 예를 들면 팀원이 슬랙에서 이모지를 예전만큼 쓰지 않는다거나 화상회의 때 평소와 달리 카메라를 끄는 것 같은 그런 걸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런 미묘한 신호들이요. 그런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프로젝트라는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감각을 열고 자기 자신과 팀, 그리고 상황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일치성을 갖춘 관리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진 비유네요. 관리라는 일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좋습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이런 어린이 시가 인용되어 있어요. 당신은 매일 한 장씩 복음서를 쓰고 있다. 당신이 하는 일과 당신이 하는 말로. 사람들은 당신이 쓴 것을 읽는다. 당신에 의한 복음서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책은 묻습니다. 당신은 관리자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나요? 아니면 그저 그 자리로 떠밀렸나요? 만약 당신이 관리자이거나 관리자가 되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길은 얼마나 당신의 일치된 컨그루언트한 선택이었나요? 그리고 그 대답이 당신이 매일 동료들과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그 복음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